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소모적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침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나 싶었습니다만 기대뿐이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두 정상의 담판에도 휴전 합의는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매듭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는데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장동욱 기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평화를 추구한다는 문구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논의를 위해 6년 만에 마주한 겁니다. 단독 정상회담이 예상됐지만 외교 라인이 함께한 3+3 회동이었습니다. 3시간 정도 회담 뒤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Безусловно, должна быть обеспечена и безопасность Украины. Хочется надеяться, что достигнутое нами понимание позволит приблизиться к той цели и откроет дорогу к миру на Украине.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결정을 내릴 차례라고 말합니다. I will call up NATO in a little while, appropriate, and I'll of course call up President Zelensky and tell him about today's meeting. It's ultimately up to them.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2차 회담을 예고했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See you very soon and probably see you again very soon. Thank you very much, Vladimir. Next time in Moscow. Oh, that's an interesting one. 미러 정상회담 뒤 트럼프는 곧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정상들과 통화해 회담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모두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평가했지만 휴전 합의 발표가 없었다는 점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현재로선 안개 속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앞서 푸틴 대통령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땐 극진히 환대받는 모습과 미국의 최신 전략 무기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동시에 연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계속해서 변재영 기자입니다. 활주로에 깔린 레드카펫 위. 30분 정도 일찍 도착해 기다리던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President Trump staying very open. You saw when President Putin addressed him, he reached his hand out. They looked like they were actually almost like friends. 최첨단 전략자산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와 F-35 전투기들이 하늘을 날며 미국의 무력을 과시하고 F-22 전투기들이 연단으로 이어지는 활주로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과 함께 자신의 전용 리무진을 타고 회담장으로 향합니다. Peculiar start. President Putin joining Trump inside of his limousine, a rare move for a U.S. adversary. 우크라이나 침공 후 고립된 러시아가 국제 외교 무대로 복귀하는 순간입니다. Свои оценки прошедшей встречи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уже дал Дональд Трамп. По шкале от 0 до 10 он поставил переговорам 10.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회담 의지에도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Ніяких сподівань, ніяких очікувань, бо нічого не зміниться. Ці перемови – це просто політичні моменти, які нічого не змінять, бо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 지역을 편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 측은 최전선 돈바스 지역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영토 재확정 문제가 이번 회담의 걸림돌이 됐을 확률이 높은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서방 병력이 주둔하는 안전보장 방안을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가 광복절에 반성을 언급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일본이 또다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우리 정부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까지 한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외교 안보 측면으로나 두 나라의 협력이 중요한데 일본은 잊을만 하면 이런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일본이 문제 삼은 건 우리 온누리호의 해양조사 활동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어제 온누리호가 다케시마 서쪽 영해에서 와이어 같은 것을 투입하는 걸 확인했다면서 한국 외교부와 대사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광복절 당일인 어제 일본 순시선으로 추정되는 배가
독도 주변에 나타난 모습이 울릉군 주민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기로 하고 광복절 축사를 통해 한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셔틀 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도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는데 하루 만에 또다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들고 나오며 한일 관계 개선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우익이 가지고 있는 원래 독도에 대한 관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광복절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 행사가 반쪽으로 진행돼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날인 오늘 광장도 또다시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동안 뜸하던 각 진영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도심 교통 혼잡은 극에 달했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윤 어게인 문구가 적힌 티셔츠와 모자를 쓴 참가자들도 보입니다. 윤석열! 광화문 광장 앞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를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화문 인근 일본 대사관 앞엔 자주독립이라고 쓴 깃발을 든 진보 집회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일본은 식민지배 사죄하고 해산하라! 집회를 주최한 촛불 행동은 내란 세력 청산을 외쳤습니다. 광복절 연휴 이틀째 광화문 광장 주변을 점령한 각종 집회로 도심 교통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 인근에 기동대 3천여 명을 배치해 집회를 통제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주식 거래를 한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돼 한순간에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게 된 이춘석 의원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에선 이 의원뿐 아니라 다른 국정기획위원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경찰에 출석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은 어제 새벽 1시 5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사죄드린다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고사진 휴대전화라는 입장은 여전히 같으십니까?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주식 차명 거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인 차모 씨 명의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장을 맡고 있었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자진 탈당하면서도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착각해서 들고 갔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국정기획위원이 차명으로 주식을 샀다는 건 개인 비리가 아닌 게이트라며 다른 국정기획위원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특검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과 보좌관의 주식 거래 내역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PC 자료 등을 분석해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비리 정치인들의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논란인데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도 정치검찰의 피해자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뒤 재판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징역 2년형의 3분의 1만 채우고 사면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감쌌습니다. 정치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피해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법원 판결도 뒤집으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조작된 증거 내지 잘못된 증거에서 기소가 되고 유죄가 선고된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김용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서도 무죄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성직자 같은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용은 무죄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진상 전 실장과 송영길 전 대표까지 거론하며 동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비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송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재판 뒤집기 시도에 대해 이 대통령 퇴임 후 안위를 위한 군불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년 8개월이라고 하는 형을 살았으면 그 당시에 경기도 지사라고 하는 분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예측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거나 대통령이 혜택을 받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특혜 사면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전교조 출신 최초 교육부 장관 후보에 오른 최교진 지명자의 정치 성향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교육감인 최 지명자가 2년 전 교사들에게 불법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 과거엔 한미 FTA 반대 집회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감싸는 글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중학교사 출신으로 당시 충남장학회 상임 이사를 맡고 있던 최교진 지명자는 충청 지역 집회 사진을 잇따라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반대 집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하느냐면서 교실에서 FTA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 토론 수업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에선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 지명자는 세종시 교육감이던 2019년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조국 전 대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사법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석 달 뒤였습니다. 최 지명자는 조 전 대표를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10여 차례 공유하며 미안한 마음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은 성폭행과 입시 비리를 저지른 안 전 지사나 조 전 대표를 옹호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진영 논리로 옹호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현장을 찾아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SNS 관련 논란에 대해 최 지명자 측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잘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차섭입니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이태 기자 나왔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자마자 SNS에 2건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어제 저녁에 SNS에 가족 식사라는 짧은 글과 함께 된장찌개가 끓는 7초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치소에서 있던 8개월 동안 못했던 외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사진에는 후식 된장찌개만 보였는데요. 식기와 테이블에 깔린 종이 등을 볼 때 해당 사진이 찍힌 곳 유명 한우 고깃집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쉐린 가이드에도 선정된 적이 있는 맛집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오늘은 폐문 독서물이라며 책들이 잔뜩 쌓여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회고록, 조소왕 평전,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입시 비리에 대한 사과는 했습니까? 8개월 동안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고는 했는데 입시 비리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는데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의 빠른 정계 복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레 조국혁신당 복당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이미 내년 7월까지인 현 지도부 임기를 단축하고 오는 11월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선거에 출마할 거란 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조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하면 이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난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원내 진입을 위해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올 거란 관측도 많습니다. 6년 전 이른바 조국 사태가 온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놨었죠. 조 전 대표가 활동을 재개할 경우 진솔한 사과가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은 조국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송영길 전 대표, 정진상 전 실장 등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광복절엔 사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향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측근 사면은 이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계속 이들 모두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송 전 대표의 경우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다른 전현직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윤관석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유죄를 확정받았고 허종식 의원,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민주당 돈봉투 관련 의원들을 모두 사면한다면 여론의 역풍은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당은 추석 전에 이제 이른바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건데 계속 검찰 때리기를 하고 있죠. 네, 이번에 사면된 상당수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기소된 인물들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부당성을 부각시킬수록 검찰 개혁의 동력을 키우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대법관 30명 증원 논의도 본격화됐는데요. 야당은 대법관 구성을 진보 성향 우위로 바꿔 이 대통령 측근들 재판이나 퇴임 후 이 대통령 본인 재판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수백억 원대 투자를 받았던 혐의에 대해 김 씨는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는 모레 구속 이후 두 번째로 특검에 출석합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어제 2시간 동안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34억 8천만 원 횡령 안 하셨을까요? 김건희 여사 친분 과시한 적 없으신가요? 어젯밤 11시 50분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던 김 씨는 여권 만료 하루 전인 지난 12일 귀국했습니다. 김 씨를 공항에서 체포한 특검은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 모빌리티 등에서 33억여 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IMS 모빌리티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내세웠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특검 조사와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김 여사를 내세워 투자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모레 오전 10시로 예정된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전남 여수 신북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 두 척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중학교에선 배수로 공사 중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달호 기자입니다. 대형 선박 위로 물대포를 퍼붓습니다. 배 뒤편에선 사람들이 시뻘건 불길을 피해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탑니다. 인근의 소형 화물선도 불길에 휩싸여 해경 함정과 소방정이 물을 뿌립니다. 여수 신북항에 정박해 있던 두 척의 배에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쯤입니다. 무슨 작업을 하려고 두 배가 같이 있었는지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두 배가 붙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소형 화물선의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60대 선장이 숨졌습니다. 2,600톤의 화학 물질과 연료유가 실려 있는 대형 선박은 폭발 위험 때문에 진화하는 데 7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폭발은 없었고 10여 명의 승선원 가운데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대원이 빠르게 헤엄쳐 저반시설 아래에 있는 남성들에게 다가갑니다. 배 위에서 또 한 명이 물로 뛰어든 뒤 남성들에게 접근합니다. 잠시 뒤 구명 장비에 의지한 남성들을 배 쪽으로 헤엄쳐 데려오더니 침착하세요. 배 위로 올려 모두 무사히 구조합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강원 고성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스노클링을 하던 40대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경기 용인의 한 중학교 배수로 공사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50대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빈 교회 사무실을 돌며 현금을 훔쳐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개월간 서울 시내 교회 12곳을 돌며 훔친 현금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창문 너머를 확인하더니 내부를 살피며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곧이어 책상 서랍을 열고 봉투 속에 든 돈다발을 꺼내 들더니 사무실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지난 6월 27일 서울의 한 교회에서 현금 60만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화면을 통해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동선 추적 끝에 지난달 14일 이곳에서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서울 시내교회 12곳을 돌며 빈 사무실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2월 말부터 검거 직전까지 훔친 돈만 800만 원에 이릅니다. 범행한 교회를 다시 방문했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일정한 주거지나 직업 없이 숙박업소를 전전하던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전국이 무더웠던 오늘 경기 광주의 낮 기온은 37도를 넘었습니다. 연휴 이틀째인 오늘 피서지는 인파로 북적였는데요. 더위도 물러간다는 처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처서가 지나면 이 폭염의 기세가 좀 꺾일까요? 하동원 기자입니다. 울긋불긋 파라솔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피서객들은 그늘 아래서 낮잠을 즐기거나 책을 읽습니다. 바닷속에서는 튜브를 타며 물놀이를 즐기고 백사장에선 모래 장난도 칩니다. 한낮 내리쬐는 햇볕에 이곳 해변의 온도는 36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피서객들은 여름이 즐겁기만 하단 표정들입니다. 백사장은 덥지만도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맑고 푸른 바다가 시선을 사로잡는 제주.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에 지친 피로를 잊게 만듭니다. 집에 있기 너무 답답한데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광복절 연휴 둘째 날, 경기 광주는 낮 최고 37.8도를 기록했고 강릉과 대구도 35도 가까이 수은주가 치솟으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어디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막 차가 없으니까 막 다니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정체전선이 물러난 뒤 서울에도 열대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에 북태평양과 티베트 고기압이 쌓여 있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여름 휴가철 관광지에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마음을 의식한 해당 지역 자치단체들이 직접 사과하고 대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구자형 기자가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빨리 먹으라고 독촉하고 바가지 하나 먹는 거 아니거든 우리 집에는. 저를 잡숴야 돼. 반말을 하기도 합니다. 비계 삼겹살과 저희 기름을 딴데냐고 별로 먹는데요. 바가지 요금은 논란의 단골. 심지어 잔반 재사용까지 기름을 부었습니다. SNS를 통해 퍼진 영상들은 즉각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아 그리로부터 안 하고 장사가 안 되잖아요. 식당이 잘 돼야 우리도 팔아먹건데 안 되잖아. 지금 저 황금 연휴인데 손님들이 급강하고 있어. 우리가 땅을 주고 있으니까. 상인들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도 보여줍니다. 자치단체장들까지도 잇따라 머리를 숙입니다. 관광객 여러분께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발생한 불편 사례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인들에게 친절 교육을 시키고 캠페인도 벌입니다.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고 빠르니까 그거로 인한 나쁜 결과를 가져올까 봐 이제 사과도 빨리빨리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 실추된 이미지는 곧바로 회복될 수 있을까? 비계 삼겹살 논란의 원조였던 제주. 7년간 부동의 1위에서 지난해에는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해외 간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내국인 관광객은 해마다 100만 명씩 줄었습니다. 통갈치구이가 한 1-20만 원 정도 하는데 좀 많이 비싼 것 같은데 그럴 바엔 좀 동남아 쪽 가서 그냥 노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관광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착한 가게를 꾸준히 늘렸습니다. 가격과 위생, 서비스까지 도가 인증하는 곳입니다. 그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착한 가게 업소가 이 브랜드가 딱 있으니까는 손님들이 믿고 오는 거지. 이런 노력 때문인지 제주를 찾는 발길은 최근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논란이 된 다른 관광지들도 구호에만 그치지 않길 기대합니다. TV조선 구자혁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생애 마지막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7년 만인데요. 하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을 미리 선택한 환자이더라도 막상 현장에선 연명의료를 받다가 숨지는 환자가 상당수라는데요. 왜 그런 건지 사회정책부 임서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서약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이사할 때 하는 전입신고서처럼 건강보험공단이나 주요 병원에서 주의사항을 듣고 이렇게 한 장짜리 양식을 작성해 등록하면 됩니다. 2018년 도입 첫 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한 인원은 8만 명에 그쳤지만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명을 해도 실제로는 연명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환자 본인 필체로 의향서가 작성돼 있어도 의료진이 환자 가족 의견을 무시한 채 연명의료 중단을 강행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정돼 있는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 어떤 경우입니까? 네, 더 이상 치료에도 회생 가능성이 없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말하는데요.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도 담당 의사 외에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추가 판단을 받도록 돼 있어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 때문에 영세 요양병원의 경우 임종을 앞둔 환자가 의사 2명의 소견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연명의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말기 환자의 경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다를 바 없는데도 회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명의료 중단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도 모순으로 지적됩니다.
네, 연명 의료를 계속할지 말지 판단이 늦어질수록 남은 가족들의 치료비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건강보험연구원이 2023년 한 해 동안 숨진 35만 명의 생애 말기 의료비를 분석해봤더니 사망 30일 이전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의 마지막 한 달 의료비는 평균 46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8일에서 30일 사이 임종 직전에 급하게 결정한 경우는 1,800만 원으로 4배 넘게 뛰었습니다. 중단 직전까지 CT 촬영, 고영양 수액 같은 고가 치료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담이 커지면 이 중단 시점을 더 앞당기자 이런 주장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 대상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동이 어렵고 가족의 돌봄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말기를 생각하고 의향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중단 가능 시점을 말기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존엄성이 상실이 되고 이런 시점에 자기 그런 걸 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자기 결정을 미리 다들 해두시거든요. 그게 존중이 되려면은 이 법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유효한 시기가 임종 과정보다 더 빨라져야 된다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더 촘촘히 완비돼야겠네요.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연초부터 크게 올랐던 우리 증시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주식 대기 자금은 줄고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도 늘었습니다. 이젠 정책 기대감으로 오르긴 힘들다는 지적이 많은데 오늘 돈이 보이는 경제 코너에서 이정현 기자가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한동안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던 40대 직장인 최모 씨.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를 보고 다시 투자를 시작했지만 이내 후회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 국내 증시가 좋아지는 걸 보고 좀 뒤늦게 들어온 편인데요. 하나씩 예전처럼 빼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는 이미 판매했습니다. 증시 대기자금인 예탁금은 지난 1일 71조 8천억 원으로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지만 2주 새 67조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거래량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세제 개편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분명히 좀 작용한 것 같고요. 미국 증시로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의 어떤 이탈도 조금 영향을 미친 거로. 연초부터 파죽지세로 오르며 세계 1위 상승률을 기록했던 코스피도 박스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 사이 상승률도 22위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식형 ETF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종목은 코스피가 떨어지면 수익을 2배로 보는 일명 고버스 ETF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기대감은 이미 반영됐다며 이제는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코스피 5천을 향해 가는 여러 가지 그 자본시장의 제도 개선 과제들이 이제 일관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다만 금리나 기대감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좋은 만큼 우호적인 제도가 마련되면 우리 증시의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도체에 200에서 300%의 관세를 때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지분을 이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자국 반도체 살리기에 나서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연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에 곧 고율 관세를 매길 거라며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또 압박했습니다. If they don't open here, they have to make, in some cases, 200%, 300%. Chips and semiconductors will be setting sometime next week. 관세 인하 조건으로 대만 반도체 회사 TSMC에 인텔 지분 인수를 요청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미국 반도체 산업의 상징이었던 인텔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에 재차 실패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관세와 자금 투입이라는 강력한 정책 카드를 동원해 인텔 살리기에 나선 겁니다. 미국 정부의 자금이 수혈되면 재정난으로 지연됐던 오하이오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정부를 등에 업은 인텔에 물량을 몰아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미국 시장에서 인텔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반도체 업체엔 여러모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이제 수주를 받을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는데 인텔의 파운드리가 지원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된다면 삼성한테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초고율 관세 예고로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트럼프가 구원투수로 나선 인텔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공항 임대료를 둘러싸고 면세점 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면세점들이 철수까지 거론하며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 측은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윤수영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면세점과 명품 매장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어려웠지만 지금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입점객이 없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 출국자는 3,531만여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넘었지만 공항 면세점 매출은 2019년에 72% 수준에 그쳤습니다.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시내 면세점 이용과 온라인 쇼핑으로 바뀐 탓입니다. 공항 이용객 수에 비례해 임대료를 내는 면세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주요 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낸 임대료는 매출의 35% 수준인 5천억여 원.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들어 매달 50억 원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공항 면세점 매출만으로 저희 임대료 감당이 힘들기 때문에 시내 면세점 매출로 이렇게 메꿀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보다 줄어들어서 2년 전 경쟁 입찰을 통해 10년 입점 계약을 한 면세점 측은 임대료를 40% 깎아달라며 법원에 조정 신청까지 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배임 등 소지가 있다며 임대료 감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서로가 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그 피해들이 누구한테 가느냐? 결국 공항 이용객들이 나와서 면세점 물건도 사야 되고 선물도 사가고 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엄청난 손실이 될 수도 있어서 공항공사 측이 법원 조정 절차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들이 철수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상생 해법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105년 전 창덕궁 내부를 장식했던 조선 왕실의 마지막 궁중회와 벽화 6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대 높이 2m, 너비 9m에 달하는 대작들인데요. 어떤 풍경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암괴석으로 가득 찬 화폭. 소나무가 늘어선 숲길을 두 사람이 걷습니다. 한 사람은 1000년을 살았다는 거북을, 다른 사람은 3000년에 한 번만 열매가 열린다는 복숭아 가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하얀 보름달이 뜬 하늘, 물결이 바위에 부딪히고 목을 길게 뺀 학들이 서서히 날아오릅니다. 105년 전 창덕궁 건물 3곳을 장식했던 벽화 6점과 밑그림 1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규진이 금강산을 유람하며 그린 금강산 만물 초승경도와 총석정 절경도, 오일영과 이용우가 함께 그린 봉황도 등 6점 모두 조선 궁중회화의 전통을 이은 청록 산수화풍의 대작입니다. 창덕궁 벽화는 1917년 화재로 건물이 잿더미가 되면서 사라졌다가 1920년 건물을 다시 지으면서 재건됐습니다. 벽에 직접 그리지 않고 비단에 그린 뒤 부착한 점이 특징입니다. 6명의 화가가 그린 작품들은 전통적인 궁중 화풍으로 그려진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보존 처리를 통해 화가들은 삼가 그려 올린다는 뜻의 근사라는 말과 함께 그림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측은 이 인장이 자의식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당대 화가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제주 중문해수욕장입니다. 주말 동안 더위를 피해 물놀이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요일인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경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남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이 26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가 34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만큼 덥고 습하겠습니다. 연휴 뒤에도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6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